얼어붙은 겨울밤, 한 노인이 홀로 방 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는 곡식이 가득 담긴 자루가 쌓여 있었고요. 문틈으로는 은전 몇 냥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은 그 풍족한 식량 옆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들 힘조차 없었거든요. 자식은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한양의 큰 상인, 관아의 높은 아전, 전주의 유명한 장인, 그리고 고향에 남은 농부까지. 하지만 단 한 명도 노인의 곁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으로 새어나갈 때 그의 마른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던 걸까요? 노인의 눈가에는 얼어붙은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지방의 깊은 산골에 캐씨 노인이라 불리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죠. 나이는 75이었고요. 40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홀로 내 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살림은 늘 궁핍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품살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고요. 때로는 자신이 굶주리면서까지 아이들 배를 채우셨죠. 겨울이면 자신의 소미불을 벗어 아들들에게 덮어주고 호리불 한 장으로 밤을 지새우셨고요. 여름 무더위에는 손수 만든 부채로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바람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이제 모두 장성해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최경수는 한양으로 올라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대문 밖에서 곡물 중개상을 운영했는데요. 전국 팔도에서 쌀과 보리를 사들여 한양 도성한 대상인들에게 공급하는 장사였죠. 그의 재산은 1000냥이 훌쩍 넘었고요. 서촌에 기와집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한양의 화려한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양반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고 기방에도 자주 드나들었죠. 그에게 시골 늙은 아버지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양 양반들 앞에서 자신이 산골 농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째 아들 최경민은 나주 목사의 서리가 되었습니다. 서리란 관아에서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는 아전인데요. 실제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였죠. 호적을 다루고 세금 징수를 감독하니까요. 백성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경민은 그 권력의 맛에 취했고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에게 가난하고 늙은 아버지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였어요. 관아 동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았거든요. 셋째 아들 최경호는 이웃 고을로 장사를 나갔습니다. 옹기를 구워 파는 일을 했는데요. 솜씨가 좋아서 제법 돈을 벌었죠. 전주와 광주를 오가며 장터에서 옹기를 팔았고요.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경호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않았어요. 장사 일정이 빡빡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도 벅찼거든요. 막내 아들 최경태만이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서너마지기 논밭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수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음씨는 따뜻했지만 형편이 어려웠죠. 경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정작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농번기에는 해 뜨기 전부터 일을 나가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고요.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최씨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그만 혼절해버린 겁니다. 이웃집 안악이 발견하고는 급히 내 아들에게 전가를 보냈죠. 사흘 뒤 내 아들이 모두 고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밥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누군가 곁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마루에 네 형제가 둘러앉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노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호흡하고 계셨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맏형 경수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아우들,
보다시피 아버님 상태가 심각하네. 이제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누군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형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둘째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저는 나주 관아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호적 정리하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도 저를 많이 의지하시는 상황이고요. 셋째 경호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전주 쪽에 큰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장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집사람이 시골 어르신 모시는 걸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맏형 경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한양에서 지금 대규모 거래를 앞두고 있어. 한 달만 자리를 비워도 장사가 날아갈 판이거든. 게다가 우리 집사람도 양반집 출신이라 시골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거야. 세 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막내 경태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수가 말했죠. 경태야, 네가 아버님과 같은 마을에 사니까 네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 경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들, 저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농사일도 바쁘고요.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고요. 제 아내도 아버님까지 모시기에는 힘에 부칠 것 같습니다. 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제일 가까이 있지 않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올 수도 없고. 경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가 계속 곁에 있는 게 훨씬 낫지. 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네가 아버님을 모시면 내가 매달 쌀 한 섬씩 보내줄게. 그리고 돈도 조금 보태마. 경민도 말했죠. 나도 관아에서 네 집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모셔라. 경호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옹기 몇 개씩 가져다 줄게. 솥도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경태야, 네가 좀 수고해라. 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은 돈과 물건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죠.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씨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하거라. 그만. 내 아들 모두 깜짝 놀라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문틈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듣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너희들 사정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들 바쁘고 힘들 것이다. 아비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경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다. 아비가 다 이해한다.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어찌 아비를 모시겠느냐. 이웃 안악들이 가끔 와서 도와주시니 그렇게 지내마.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선뜻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며칠 뒤 내 아들 모두 각자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수는 한양으로, 경민은 나주로, 경호는 전주로 떠났고요. 경태만 같은 마을에 남았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최씨 노인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보다 더 외롭고 더 쓸쓸하게 말이죠. 한양으로 돌아간 경수는 금방 바쁜 일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곡물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했고요. 저녁에는 다른 상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장부를 정리하느라 또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경수의 아내 신씨는 양반가 출신으로 교양은 있었지만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고향에 다녀온 후 침울해하자 그녀가 물었죠. 영감,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혹시 시아버님 때문입니까?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감, 우리도 살기 바쁩니다. 한양에서 입지를 다지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시골에 계신 어른까지 모실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넉넉히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수는 그 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돈을 보내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한 달에 한 번씩 경수는 심부름꾼을 시켜 고향에 쌀 한 섬과 돈 단량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추운 겨울밤 아버지는 자신의 저녁 끼니를 거르고 아들들에게 먹였습니다. 아프면 밤새 곁에서 돌봐주셨고요. 비가 오면 젖은 옷을 말려주셨죠. 서당에 보낼 돈이 없자 품팔이를 더해서 천자문을 사주셨습니다. 경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생각들을 지우려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 돈도 보내고 있잖아. 더 뭘 바라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경수의 가게에 한 행각승이 찾아왔어요. 시주를 받으러 온 거였죠. 보살님, 쌀 한 대만 시주해 주시면 공덕이 클 것입니다. 경수는 귀찮다는 듯 쌀 한 대를 퍼주었습니다.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어요. 시주하신 공덕으로 부모님께서 극락에 왕생하시리이다. 그 말에 경수는 움찔했습니다. 스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과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극진히 지내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스님은 경수를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와 부모님께 따뜻한 방을 만들어 드리려 했지요. 그런데 나무를 집 앞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효자는 평생을 후회하며 울었다지요. 하루만 일찍 왔더라면, 한 시집만 일찍 왔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효도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보살님.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경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바쁜 일상에 파묻혔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죠. 신씨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시골 시아버지를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경수의 집안에서 노인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나주로 돌아간 경민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서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호적을 정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했죠. 경민의 아내 박씨는 전직 아전의 딸로 관아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나주 고을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았죠.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박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감, 시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아버님까지 모시겠소. 다행입니다. 나주 고을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요. 우리 체면도 있는데 시골 노인네를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체면을 무척 중시했거든요. 자신은 나주 관아에서 권세 있는 서리인데 가난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사람들이 귀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경민도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어느 날 경민은 관아에서 한 송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농부가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고발이 들어온 거였죠. 내 놈이 늙은 어미를 산속에 버렸다는데 사실이냐? 농부는 무릎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좁습니다. 어미는 병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소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냐? 불효막심한 놈! 경민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곤장 30대를 때리라고 명했죠. 농부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는 넉넉하시니 부모를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경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날 밤 경민은 불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돈을 보내고 있잖아. 그리고 아버님은 아직 혼자 사실 수 있으시고 저 농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경민의 아내 박씨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골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늙은 어른 모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던데요. 이렇게 경민의 집안에서도 노인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주로 장사를 나간 경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옹기 장사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를 모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주와 광주를 오가며 장터를 누비느라 정신없이 바빴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느라 온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경호의 아내 김 씨는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죠. 여보, 우리도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시골 어르신까지 모신다면 살림이 어려워질 겁니다. 경호도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옹기 몇 개와 약간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죠.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품팔이를 해서 자신에게 옹기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일. 처음 만든 옹기가 깨졌을 때 위로해 주시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경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 더 뭘 바라는 거야. 고향 마을에 남은 경태는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요. 경태의 아내 조 씨는 양반집도 부잣집도 아닌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했지만 시아버지까지 모실 여력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친정 부모님도 계셨고 어린 자식 넷도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조 씨가 경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시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던데요. 알고 있어. 이웃집 아낙네가 그러는데 시아버님께서 혼자 방에만 계신다고 합니다.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여보, 제가 가끔 가서 뵙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으로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시아버지를 모시기 어렵다는 걸요. 경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 집도 먹고 살기 빠듯하지 않소. 아이들도 배고파하는 날이 많은데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영감을 낳아 키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경태는 혼자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어요. 작은 초가집에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봐야 하고 그 외로운 눈빛을 마주해야 하고 그 쓸쓸함을 느껴야 했으니까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태는 그냥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조 씨가 시아버지 집에 다녀왔어요.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가져간 거였죠. 돌아온 조 씨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시아버님께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제대로 드시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추우신지 이불을 여러 겹 덮고 계셨습니다. 뗀감도 부족하신 것 같고요. 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며느리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님들께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곁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시아버지 집에 다녔습니다. 국을 끓여드리고 빨래를 해드렸죠. 하지만 자신의 살림도 바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매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태도 가끔 들렀어요. 뗀감을 패다 드리고 지붕을 고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노인은 아들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경태야,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아비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최 씨 노인은 혼자 작은 초가집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고요. 허리가 아파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짓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거운 솥을 들 수 없었고요. 불을 지피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이웃 안하게 발견하고 일으켜 주었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들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바쁘다. 괜찮아. 노인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보낸 쌀과 돈과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문 앞에 놓고 갔죠. 최경수 나으리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최경민 나으리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최경호 나으리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노인은 그 쌀과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쌀도 돈도 고마웠지만 아들들의 손길이 더 그리웠거든요. 찬쌀 한 줌이라도 아들이 직접 가져다 주었으면 돈 한 푼이라도 아들의 손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경태는 가끔 들렀어요. 하지만 그것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경태는 금방 일어나 떠났죠. 노인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지 마라. 조금만 더 있어다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고요.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여러 겹 덮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느 날 밤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것일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노인은 어린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밤새 간호하고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을 재웠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의 섣달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의 송노인이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송노인도 자식이 5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멀리 떠나 살았고 노인을 찾아오는 이가 없었죠. 노인은 겨울밤 홀로 누워 얼어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이웃이 발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게도 자식이 5이나 있는데 이렇게 외롭게 가시다니. 요즘 자식들은 부모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이 소식이 내 형제에게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경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혹시 나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경민도 불안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괜찮으신가? 전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마을에 사는 경태는 더욱 놀랐습니다. 송노인의 집은 아버지 집에서 3집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경태는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홀로 누워 계셨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시다가 힘이 없어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 경태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경태야, 네가 왔구나. 아버님 왜 이렇게 추운 방에 계십니까? 불은 왜 안 지피셨습니까? 뗏감이 떨어졌구나. 경태는 급히 나가 뗏감을 가져와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어요. 하지만 쌀독에는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님들이 보낸 쌀은 어디 있습니까? 다 떨어졌구나.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바쁘지 않느냐? 괜찮다. 경태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경태는 그날 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불을 지피고 죽을 끓여드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태야, 고맙구나. 네가 와줘서. 경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아주 왔어야 했는데요. 아니다. 너도 네 가정이 있지 않느냐. 아비는 이해한다. 그날 밤 경태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경태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소. 조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요.
알고 있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소. 어제 아버님을 보니 혼자 두면 돌아가실 것 같소? 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 속노인처럼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소.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버님은 나를 낳아 키우신 분이 아니오. 조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비록 변변한 것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요. 고맙소. 경태 부부는 그날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방 하나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자신들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경태야, 너희도 살기 어려울 텐데 아비는 괜찮다. 아버님, 말씀 마십시오. 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조 씨도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께 새수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손수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시지요. 조 씨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어요. 밥은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지만 조 씨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와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쳐드렸어요. 아버님, 변변치 못하지만 드십시오. 노인은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경태는 낮에 농사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좋았다, 경태야. 며느리가 잘해주는구나. 경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경태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밤이면 경태는 아버지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운 밤에 아버지가 떨지 않도록 새벽까지 장작불을 살폈죠. 조 씨도 밤중에 일어나 시아버지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